안녕하세요. DJ 현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적인 쾌락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물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는지 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좀 사는 집에 시집와서 그동안 전업주부를 해왔는데요. 시부는 정말 온화하고 다정하신 분이었는데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뜨셨어요. 시모는 도덕심이 무척 투철하고 딱딱한 인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집살이를 시키는 성격은 아니었죠. 기본적인 예의만 지킬 줄 알면 대하기 어려운 어르신은 아니었어요. 대신 어머님이 재산이 좀 있으셨는데 자식들한테 항상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재산 탐내지 마라. 니들한테 안 주고 사회에 다 환원할 거다. 그러니 니들은 알아서 자립해서 살아라. 만약에 내 재산 탐냈다가 걸리면 바로 손절당할 거 생각해야 돼. 시모가 귀에 딱지 않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남편이 시모한테 알랑방귀를 끼면서 돈 좀 달라고 꼬리를 살살 흔들어댔어요. 저는 별 욕심이 없었지만 남편은 욕심이 나나 봐요. 그럼 시모는 또 남편한테 용돈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어머님께 왜 자꾸 돈 달라고 요구하냐, 그만 좀 하라고 철없는 남편을 말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해맑게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도 웃으면서 주는데 뭐 어때? 엄마는 주기 싫으면 아예 안 줘. 돌아가시면 얄짤 없으니 살아있을 때 용돈이라도 많이 받아놔야 돼. 우리 엄마 한 번 정한 것은 안 바꾸는 분이야. 남편 말대로 어머님이 가족 사이라도 칼 같으시긴 했어요. 하지만 그에 합당한 조건을 내세우고 뭔가를 해주면 돈을 주시곤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어머님이 남편한테는 깐깐하게 굴다가도 너그러울 때가 있었지만 신우한테는 달랐어요. 며느리인 저보다 신우에게 더 매정할 정도라 지켜보는 제가 다 조마조마할 정도였죠. 정확히 말하자면 시모가 신우한테 막 뭐라 하고 신우가 일방적으로 시모의 눈치를 보고 기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신우가 얼마나 눈칫밥을 먹고 있었는지 제가 말해줄게요.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랑 모임 자리를 가지게 돼서 시댁에 갔거든요. 신우가 진짜 며느리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밥 차리지, 식구들 밥 먹었으면 상 치우지, 과일 깎지, 거의 시집살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어머님이 뭐 가지고 와라 한마디 하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신우가 이혼한 다음부터 시모 집에 얹혀 살고 있으니까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죠. 제가 도와주려고 해도 시모가 저를 제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냅둬라. 집에서 얹혀 사는데 이런 거라도 해야지. 며느리 너는 그냥 앉아있어. 뭐 할 일 생기면 시연이한테 다 시켜.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저를 끌어안치시는 바람에 자리에 다시 앉고 말았는데요. 그 후에도 신우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머님 입에 뭐만 들어가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맛은 괜찮아? 싱겁지는 않아? 이건 어때? 안 짜지? 먹을만해? 엄마가 저번에 이건 너무 짜다고 해서 좀 싱겁게 만들어봤어. 신우가 이러면서 시모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모가 너무 시큰둥하게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건 맛이 왜 이러냐? 저건 간을 잘못한 것 같다. 이건 또 왜 이렇게 만들었냐? 내가 저번에 짜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짜다. 뭘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래? 신우가 그럴 때마다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다음엔 잘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전 그런 신우가 너무 불쌍해 보였죠. 어머님이 음식 간뿐만 아니라 다른 잔소리도 곁들어가며 계속 신우에게 뭐라 했어요. 그날은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쉴 틈 없이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너 일자리 구하는 문제는 잘 되어가고 있냐? 몇 군데 넣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니던 회사 진득하니 다니라고 했는데 왜 그만뒀어? 네 나이가 몇인데 회사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만 하니 경력도 안 쌓이는 거 아니냐? 어릴 때야 상관없지만 네 나이에 경력이 애매하면 취직도 어렵다.
시모가 이러니까 신우가 자리를 뜨려다가 다시 눈치를 보면서 앉았어요. 그러면서 신우가 제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하는데 너무 안쓰러웠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신우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제가 나서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대신 어머님을 이런 식으로 말리더라고요. 그만해 엄마. 누나도 사람인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아무리 이혼하고 얹혀 살고 있다지만 너무 시켜먹잖아. 남편이 이러면서 시모가 신우한테 하는 짓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니까 시모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이러시는 거예요. 넌 상관할 일이 아니니까 끼어들지 말아라.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괜히 한마디 했다가 싸움이나 일으키지 마. 시모가 이러고 나서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신우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따지시기도 했어요. 시연이 너도 내가 왜 이러는지 알고 있지? 내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닌 거 알고 있을 거다. 네가 행실을 똑바로 했으면 나도 아니랬어. 신우가 그때 고개를 작게 끄덕이길래 제가 얼른 화제를 돌리고 다른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그날은 어떻게든 모임 자리를 마무리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시모가 신우를 괴롭혀도 며느리 입장이라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면서 불쌍하게만 여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뒤로 시간이 좀 흐른 후에 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저도 결국 어머님께 너무한 거 아니냐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날 전 평소처럼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보낸 다음에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신우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얼른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신우 옷이 막 찢어져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경악을 하면서 신우한테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는데요. 세상에, 이게 뭐야? 형님, 꼴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옷은 왜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무슨 사고라도 당하신 거예요? 일단 얼른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놀란 다음에 신우를 우리 집에 들였는데요. 그니까 신우가 울면서 저를 붙잡은 채로 이러는 거예요. 옳게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움받을 만한 곳이 옳게뿐이라서 그래. 신우가 이러면서 이제 거의 통곡하듯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를 막 토닥여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알겠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시는 거예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 저도 도와드릴 수 있죠. 그때 신우한테서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드디어 독립한다고 싱글벙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일단 이날 신우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신우가 독립하게 된 스토리를 이야기해드릴게요. 신우가 이혼한 후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 시모랑 쭉 살고 있었는데 신우도 깐깐한 시모랑 살기 힘든지 독립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신우가 시모한테 독립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시모가 이랬다는 거예요. 독립을 하려면 기본적인 살림을 할 줄 알아야 혼자 먹고 살 거 아니냐. 네 처지에 가정부 쓰는 것도 과분한 일이다. 네가 스스로 밥해 먹고 청소하고 살아야 하니까 엄마한테 전부 다 배워라. 시모가 이러면서 신우한테 일부러 청소든 요리든 시켰다는 거예요. 대신 네가 잘하면 시모가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대요. 그렇게 시모가 시키는 거 다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드디어 독립을 허락받고 나가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가 산 지 2달 만에 무슨 사단이 났는지 신우가 저런 꼴로 나타난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어보니까 신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어보니까 신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러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집에 있었는데 엄마가 기습적으로 습격을 했어. 내가 독립해서 살고 있다지만 옳게도 그 집이 결국 엄마가 구해준 집이고 엄마 명의 집인 건 알고 있잖아. 그렇다 보니 여분의 카드키를 엄마가 갖고 있었어. 처음에는 신우도 언제 시모가 불시에 찾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해 혼자 살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집을 나오고 나서 2달 동안 시모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우가 그렇게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하다 보니 조금씩 경계심이 느슨해져서 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래요. 심지어 그 남자친구는 시모가 반대해서 헤어진 척하고 있던 남자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타이밍도 참 신통방통하죠. 신우가 그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날 시모가 불시에 신우 집을 습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모가 신우 머리채를 휘어잡고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악을 질렀대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내가 분명히 헤어지라고 했잖아. 또 어떤 남자를 잡아먹으려고 이러냐? 내가 너 집에 남자들이라고 이 집에 살라고 한 줄 알아? 이딴 식으로 살 거면 내 집에서 나가! 시모가 이런 식으로 길길이 날뛰면서 신우를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 남자친구는 부모님, 할아버지랑도 같이 살고 있어서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살기 그랬대요.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새로운 집을 구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온 거래요. 신우가 구구절절 설명을 전부 다 하더니 이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올케가 이 집에서 살게만 해준다면 내가 방세는 꼭 낼게. 무일푼으로 빌붙지는 않을 테니까 잠시만 살게 해주라. 그래서 제가 됐다고 말하면서 이 정도면 남편도 괜찮다고 할 거라고 일단 우리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남편한테는 일단 신우가 우리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은 해놓아야 하니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하기로 하고 신우 갈아입을 옷을 주고 뭘 좀 마시면서 진정 좀 하라고 차도 내왔어요. 신우랑 차를 마시면서 제가 대체 어머님께서는 왜 그러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신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게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 엄마가 도덕심이 높으셔서 이혼에 보수적인 편이잖아. 그런데 내가 한번 이혼하고 갔다 오고 나서 또 남자를 만나는 걸 못마땅해 했어. 신우 말대로 시모가 좀 보수적이긴 하셨어요. 심지어 어머님이 신우 보고 해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는 다시 시집갈 생각하지 말라고 독립하게 되더라도 평생 혼자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우가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반대했던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신우가 집안에 남자친구를 들였으니까 시모 눈깔이 획 돌아갔대요. 그래서 신우 머리채를 잡으면서 이런 막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신이 나갔나? 내가 이것이랑 당장 헤어지라고 했지. 너는 남편도 아닌 남자를 꼬드겨서 집안에 들였냐? 이러니까 이혼당하는 거다. 이러면서 신우에게 더러운 여자라고 부르면서 옷도 찢어버리고 그랬대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푹 쉬었죠. 시모가 신우를 이혼녀라고 못마땅해 하는 것은 들은 적이 많이 있어서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나. 신우가 여잔데 연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우 남친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한다면 모를까. 남자 자체를 만나지 말고 평생 혼자 살아가라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때마침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남편이 무슨 일로 전화했었냐고 하길래 지금 신우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다행히 남편이 엄마가 또 그랬냐, 어휴 지겹다, 우리 엄마는 왜 그러는지 몰라 하면서 신우가 당분간 같이 지내는 걸 허락해 줬는데요. 그렇게 신우랑 잠시만 같이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머님이 밝은 목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아울렛 갔다가 우리 손녀딸 옷 좀 샀는데 집에 들러도 되나? 지금 너 어디니? 오늘 집에 없는 거면 언제 시간 되는지 말이라도 해줘라.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싫다고 거절하기도 그래서 너무 난감했죠. 그래서 솔직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말았는데요. 어머님, 사실 형님이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어머님이랑 형님이 다투셨다고 하셔서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랑 마주쳐도 놀라지 마세요. 그러자 시모가 격분하면서 전화를 끊더니 10분 만에 우리 집을 찾아오시더라고요. 초인종을 막 누르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러다 윗집, 아랫집, 옆집 모든 이웃들이 총출동하게 생기겠는 거예요. 일단 문을 열어드렸더니 시모가 신우 어디 있냐고 길길이 날뛰셨어요. 제가 일단 진정하라고 말했는데도 시모가 저를 밀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신우가 그런 시모를 보고 잔뜩 겁을 먹은 채 엄마 잘못했다.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그니까 시모가 이젠 하다하다 네 남동생한테까지 빌붙냐. 너 같은 인간들은 누구랑 같이 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늙다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어머님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일침을 날렸어요.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형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형님이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님이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직업을 갖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형님이 알아서 하실 나이세요. 형님이 딸이라서 걱정되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계속 간섭하시면 형님이 행복하겠어요? 제가 이러면서 어머님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니까 시모가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맞받아치시는 거예요.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냐? 네가 뭘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 어차피 저 애는 자기가 잘못한 것조차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 그나마 뭐라도 깨달을 거다. 어머님이 이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어요. 저도 한 식구인데 남의 일이라뇨. 형님이 어머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이유가 있나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닌가요? 이렇게 몰아붙이면 형님이 다시 좋은 사람 만나고 독립도 수월하게 하겠냐고요. 제가 이러면서 어머님께 너무 실망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코웃음을 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뭐? 부모니까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한다고? 자식이 부모 말부터 들어야지. 내가 헛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신우도 다 큰 어른이니까 존중해달라. 어머님이 계속 간섭하시면 신우는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바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대꾸하시는 거예요. 존중? 내가 미쳤다고 얘가 이러는데 존중하겠냐? 다 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나도 답답하다. 내가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딸이 엇나갈 거라니까. 얘가 진짜 정신 차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전 이런 시모가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 왜 이렇게 압박을 주냐. 누가 보면 친딸이 아니라 어디서 주워온 줄 알겠다고 뭐라 하는데 말이 안 통했어요. 신우한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민폐 끼치지 말고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신우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짐을 싸더니 시모를 따라가니까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았어요. 아무리 제가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봐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결국 시모가 신우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 뒤로 신우가 시댁에서 살면서 전이랑 똑같이 눈칫밥 먹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주말 애들이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해서 우리 부부끼리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전화를 받아보고 표정이 점점 굳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멍한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사고를 당해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있대. 위급한 상태라고 빨리 오라고 하는 걸 보아하니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이러길래 저도 입을 떡 벌리고 넋을 놓고 있다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바로 남편이랑 같이 시모가 계시는 병원에 갔는데요. 누가 시모를 발견했나 싶었는데 시댁에 드나드는 아주머님 한 분이 발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신우에게 요리랑 청소 가르치겠다고 집안일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음식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 신우의 요리 솜씨가 끝까지 영성에 안 찬 거예요. 그래도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으니 독립시켰는데 남자친구 사건 때문에 신우가 다시 시댁에 돌아왔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신우한테 청소 같은 건 시켜도 요리는 반찬 해주시는 아주머니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시모 집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시던 가사 도우미를 부른 거고 그분이 다시 시모 집 반찬을 해주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예전부터 일했던 분이라 신뢰가 쌓여서 시모가 비밀번호도 알려줬고 시모가 없을 때도 반찬 해놓고 나가시곤 했거든요.
그분도 반찬 해놓으려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신호를 딱 발견한 거죠. 신우가 그때 잠시 외출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우도 우리처럼 나중에서야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병원에 왔대요. 그때 의사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심호 상태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뇌사 상태는 아닌데 의식을 되찾지 못하시고 계세요. 지금 해볼 수 있는 검사는 전부 다 해봤지만 일단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그 말을 듣고 걱정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금방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주, 몇 달이 지나가고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머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많이 지쳐갔죠. 남편이 퇴근하고 병원에 들려 심호 상태를 살펴보더니 저랑 신우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병실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병원에서도 이 정도로 식물인간 상태가 길어지면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생명 유지를 관두는 게 어때? 남편이 이러면서 자기도 이젠 너무 지치고 심리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신우가 길길이 날뛰면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10년 넘게 식물인간인 사람도 일어난 케이스가 있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절대 안 돼. 신우가 이러면서 얼굴이 점점 시뻘개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쉰 다음에 이렇게 대꾸하더라고요. 아, 그런 케이스는 정말 10,000분의 1 정도야. 대부분은 못 일어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으려고? 1년? 2년? 10년까지는 계속 이러고 있으려고?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우가 이런 식으로 격분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남도 아닌 자식이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신우가 이러면서 이런 게 바로 불효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울컥하고 말더라고요.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냐? 나도 엄마가 깨어났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러는 거 아냐? 남편이 이러면서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눈물을 왈칵 쏟아냈어요. 그런데도 신우가 끝까지 씩씩대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내 남동생이라는 게 너무 창피하다. 우리 엄마를 보면서 계속 언제 저 세상 가시냐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냐? 신우가 이러면서 자기도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가슴을 팍팍 치면서 이렇게 억울해하더라고요. 뭐?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누나는 왜 말을 그렇게 해? 나라고 이러고 싶은 줄 알아? 나도 엄마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신우랑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막 뭐라 하면서 대판 싸웠어요. 제가 중간에서 말려봐도 듣지를 않았죠. 그렇게 싸우더니 남편이랑 신우가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심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 순간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그게 그럴 것이 제가 함부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인 게 저는 며느리이니 엄연히 따지면 그 권한은 자식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심정적으로는 저도 신우 편이긴 한데 우리 남편은 반대 입장이다 보니 생명 유지를 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의견을 내세우면 남편과의 의리를 지키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니까 신우가 충격받은 얼굴을 하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 올케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지는 몰랐어. 올케만큼은 다를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올케나 너나 둘 다 똑같은 것들이네. 그래,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신우가 눈물을 흘리다가 뛰쳐나가 버렸어요. 남편이 뒤따라가서 신우를 잡았지만 신우가 남편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죠. 저도 그 뒤를 따라갔다가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묵묵부답이었어요. 그 뒤로 2주 내내 신우랑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신우랑 2주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남편이 생각을 찬찬히 해봤나 봐요. 남편이 좀 후회하는 눈치였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아픈 할머니 보러 가자고 애들이랑 남편이랑 같이 시모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때 남편이 고개를 떨군 채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랑 싸운 뒤로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너무 경솔하고 쉽게 말한 것 같아. 나 같아도 누나가 그랬으면 화났을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누나가 오면 사과해야겠어. 남편이 이러면서 신우한테 했던 말들이 후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이런 식으로 위로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래, 당신 말하는 투가 그랬어.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혹시 몰라, 기적이 일어나서 어머님이 살아나실 수도 있잖아. 그렇게 우리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랑 남편이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의사랑 간호사를 불렀어요. 의사랑 간호사가 와서 시모 상태를 확인해 보더니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생명 연장 이야기하는 걸 시모도 들었던 걸까요? 어머님이 온 힘을 다해 깨어나시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제가 기뻐하면서 신우한테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얼른 해보라고 하길래 신우한테 전화를 여러 통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결국 제가 신우한테 문자로 이 문자 보시면 꼭 연락 주세요 라는 말만 남겨놨는데요. 어머님이 깨어나시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말로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신우한테 다시 전화가 오거나 문자 답장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 뒤로 시모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죠. 첫날에는 손가락만 움직이시더니 둘째 날은 눈꺼풀 등이 움직이고 며칠이 지나자 완전히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말을 자연스럽게 하지는 못하셨지만 단어로 띄엄띄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신우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신우랑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신우한테 그냥 이런 문자를 보내놓았어요. 형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깨어나셨어요.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손가락도 움직이고 눈도 뜨셨으니까 얼른 오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엄청 초조해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누나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내일 엄마 집으로 가봐야겠어. 남편이 이러길래 별일 없을 거라고 다녀오라고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신우랑 싸운 것 때문에 껄끄러워져서 현재 신우가 살고 있는 시댁까지 찾아가서 말하기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연락만 했던 거지만 어머님이 의식을 되찾으신 후에도 연락이 안 되니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다음 날에 시댁에 가봤는데도 아무도 없었대요. 전화도 안 받고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요. 저도 신우한테 계속 전화 걸고 문자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도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고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우 친구들한테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만약 신우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안 되면 실종 신고해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런데 신우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니 신우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러는 거예요. 걔 행방불명 되었다고 너무 개의치 마세요. 걔 우리한테도 그런 적이 있어요. 2, 3주 동안 연락 안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다시 연락 올 거예요. 신우 친구가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신우 친구 말을 믿고 일주일 더 기다려본 다음에 실종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 뒤로 시모 상태가 차츰차츰 괜찮아지시는 거예요. 처음 깨어났을 때는 단어로 띄엄띄엄 말씀하시더니 며칠 지나니까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하셨고 어눌해서 알아듣기 힘든 것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였는데 이 정도 회복 속도면 엄청 빠른 거라고 하면서 놀랍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우 친구한테 전화한 지 6일 정도 지난 날, 그날도 시모 곁을 지키고 있는데 드디어 신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우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가 깨어났고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죠. 신우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지금 다른 곳에 있어서 내일 아침에 바로 출발하겠다고 했어요. 신우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너무 속상해서 홧김에 잠시 저희를 차단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있으면 혹시라도 남편이랑 제가 찾아올까봐 지인 집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전화를 끊자마자 시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깜짝이야. 어머님 왜 그러세요? 뭐 어디 안 좋으세요?
제가 이러면서 눈을 끔뻑이고 있는데 시모가 제 손을 잡으면서 무어라 말하는 거예요. 처음 깨어났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시모 발음이 아직까지 약간 부정확하고 말이 느려서 여러 번 들어야 했어요. 들어보니 신우 있냐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지금 형님 없어요. 내일 올 거예요. 형님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좀만 기다리면 보실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기다릴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어머님을 달래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모가 바로 제 팔을 붙잡은 채로 이러시는 거예요. 역시 어머니는 느리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럼 지금 병실엔 너밖에 없는 거냐? 시연이가 아직 안 왔다는 거지? 확실히 내일 온다고 했어? 정확히 몇 시에 온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서 제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은 잘 모르겠다고 했죠. 그러자 시모가 또 떠듬떠듬 뭐라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듣자 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차에 시동을 걸고 경찰서에 가자. 시연이를 신고해야겠다. 그것이 내일 온다는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어. 나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니 얼른 가야 돼.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신우를 신고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시냐고 물어봤거든요. 사실 시모가 신우랑 실랑이를 하다가 식물인간이 되어버리셨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천천히 들어봤는데 다들 그거 알고 계신가요? 혼인신고라는 게 두 사람이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가서도 신고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른 채 혼인신고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모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시모가 신우의 남자친구랑 혼인신고가 됐대요. 신우랑 신우 남자친구가 수작질을 한 거예요. 시모가 어떻게 알았냐면 구청에서 온 문자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신우 이것이 혼인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혼인신고가 처리가 완료됐다는 문자가 오는 걸 깜빡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보 같은 실수를 한 거죠. 그런 걸 속이려면 시모 번호가 아니라 다른 번호로 기재했어야 했는데 이를 그렇게 꾸며놓고는 결정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시모가 어느 날 갑자기 혼인신고가 됐다는 문자를 받게 돼서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웬 남자랑 자기가 혼인신고가 됐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런데 뭔가 이름이 낯익더래요. 그래서 시모가 휴대폰에 저장된 문서를 찾아보고 막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우가 남자친구를 만나는 걸 반대해서 헤어진 척 했다고 했잖아요. 시모가 그때 신우 남자친구를 몰래 뒷조사해 봤었대요. 신우가 평소 행실이 안 좋았으니까 이상한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봐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신상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혼인신고서에 작성된 정보랑 일치했다는 거예요. 시모가 그래서 느낌이 딱 왔대요. 신우 남친이랑 신우가 같이 꾸민 짓이구나. 어떻게 자기 딸을 의심할 수 있냐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신우가 전 남편에게 바람 폈다는 죄를 덮어 씌우려는 짓을 했다가 이혼을 당했었대요. 신우가 이혼하고 싶어서 전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기 위해 전 남편이 바람 피워온 걸로 일을 꾸미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우는 시모가 선자리에서 소개시켜준 남자랑 결혼했지만 본인이 좋아해서 한 결혼은 아니었대요. 신우가 속된 말로 끼 있는 여자라서 노는 걸 좋아했지만 보수적인 시모의 감시 때문에 끼를 분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시집을 가면 그래도 시모 밑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특히 선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닌다고 한 말이 신우 마음에 아주 들었던 거죠. 딴짓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결혼 생활 중에도 남편 몰래 밖으로 돌면서 하고 싶은 것 실컷 하고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것도 싫어졌대요. 게다가 신우 남편이 우리 결혼한 지도 꽤 됐는데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면서 슬슬 임신을 준비하자고 했대요. 하지만 신우는 애한테 발목을 잡히고 싶지 않았나 봐요. 애 돌보느라 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는 게 싫었고 결국 이혼하고 자기 남편이랑 아예 남남이 되고 싶어 했대요.
하지만 지 남편하고 단순히 같이 살기 싫다, 애 낳기 싫다고 이혼하려고 든다면 당장 시모부터 신우 머리채를 잡을 게 뻔하니까 확실하게 남편에게 유책 사유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을 꾸민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을 꾸몄냐고요? 신우 친구 중에 바람 피우다가 신우에게 걸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이런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 바람 피우는 거 내가 전부 다 찍어놨거든? 네 남편한테 말하지 않을 테니까 올 남편 좀 꼬셔주라. 이렇게 신우가 사람을 고용해 지 친구를 접근시켰대요. 근데 전 남편이 넘어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막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자꾸 이러세요? 계속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낯이 좀 익은데 아까부터 긴가민가 했는데 혹시 시연이 동창분 아니세요? 예전에 시연이 동창 모임 자리 데려다 줄 때 잠깐 뵀던 분 같은데요. 신우의 전 남편이 눈썰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여자를 이런 식으로 한눈에 알아봤던 거죠. 그때 여자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진실을 실토했었대요. 사실 제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연이한테 딴 남자 만나는 걸 들켰는데 숨겨주는 대신 이렇게 해달라는 거래를 했었어요. 죄송해요.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신우 친구가 고백을 하는 바람에 신우가 전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들켜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로 인해 신우가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돼서 이혼당했대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열받은 신우의 남편이 시모에게도 연락해서 당신은 딸을 어떻게 키운 거냐면서 뭐라 했대요. 시모가 그 말을 듣고 경악을 하면서 신우에게 왜 이딴 짓을 벌였냐고 추궁하니까 신우가 울면서 사실을 털어놓은 거죠. 시모는 너무 창피하니까 저랑 남편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시모가 신우를 너무 잡는다고만 생각했던 거고요. 저 같아도 저런 딸이 있으면 화병 걸려서 사사건건 트집 잡게 되고도 남았어요. 아무튼 과거에 저런 일을 벌이고도 딸이 또 사고 쳤다는 걸 직감하게 된 시모가 신우를 불러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대요. 방금 이 문자를 받게 됐는데 너랑 만나고 있는 놈이랑 혼인신고가 됐다고 하더라. 네가 그런 거냐? 내가 전화해서 전부 다 확인해봤으니까 솔직하게 털어놔라. 시모가 이러니까 신우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문자를 생각 못했다고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시모가 그 말을 듣고 당연히 길길이 날뛰면서 이렇게 언성을 높였대요. 진짜로 네가 네 남친이랑 나를 혼인신고 처리한 거냐?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도대체 왜 그랬는데? 문자를 생각 못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모가 이러면서 이러는 게 말이 되냐고 막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방금 무슨 소리를 했다고 그래? 내가 안 그랬어. 난 모르는 일이야. 왜 생사람 잡고 그래? 내가 했다는 증거 있어? 신우가 이러면서 자기는 억울하다는 얼척없는 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시모가 이때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다는 거예요. 혼인 무효 소송한 다음에 구청 쪽 협조를 받아서 CCTV 보여달라고 하면 다 알게 되는 사실이야. 소송까지 가기 전에 솔직히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니까 신우가 그제야 자기가 한 짓이라고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시모의 딸인데다가 심지어 같은 집에 살고 있으니 혼인신고서에서 필요한 신분증이나 인감을 훔치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시모가 그 대답을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서 눈앞이 흐려졌대요. 시모가 원래 혈압이 좀 높으신데 신우가 그런 짓을 하니까 쓰러지시게 된 거죠. 어머님이 이 이후로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는데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와서 식물인간이 되는 환자가 종종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잠시 동안 식물인간 상태가 되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의식이 흐려지던 와중에 신우가 시모를 두고 도망가는 것을 봤고 그것이 어머님이 식물인간이 되기 전 마지막 기억이었대요. 처음에 깼을 땐 기억이 듬성듬성 빈 부분이 있었지만 며칠이 지나 차차 조금씩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대요. 원래 식물인간 상태로 오래 있다 깨어나면 일부 기억들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회복하면서 서서하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기억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신우랑 통화하던 순간 시모는 신우 때문에 쓰러지게 된 그날의 기억이 강렬하게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사정을 전해 듣고 나서 어머님을 경찰서로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경찰한테 모든 사실을 진술하게 됐고 시모의 증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죠. 참고로 신우녀는 우리한테 내일 갈 거라고 말을 해놓고 도주를 했어요. 연락도 안 돼서 시댁에 가보니까 짐 싹 챙겨서 도망간 거예요. 아예 잠수를 탔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당연하긴 해요. 지도 머리가 있으면 지 엄마가 깨어났으니 그때 일을 기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신우가 바보라고 해도 말이죠. 그래도 멀리는 못 갔는지 경찰이 2주간 쥐잡듯이 수색한 끝에 신우가 있는 곳을 알아내서 현장을 습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가봤더니 경찰이 신우를 이런 식으로 떠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동의 없이 남자친구분이랑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셨죠? 이거 전부 다 중대한 사기 행위에 해당됩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 털어놓으면 처벌 수준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경찰이 이러니까 신우 눈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역시 경찰이 예리하더라고요. 우리 진술은 물론 시모가 재산이 꽤 있는 거랑 시모가 모든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말한 걸 듣고 이거 재산을 노린 범죄로 파악해버린 거죠. 그게 아니면 솔직히 지 남친이랑 엄마를 결혼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신우가 모든 걸 들켰구나 하고 엄청 쫄더라고요. 결국 신우가 모든 사실을 이런 식으로 털어놨어요. 전 엄마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겠다고 하니까 일부러 울 남친이랑 엄마를 혼인신고시켜서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변호사를 써야 하고 그러려면 돈이 드는데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유류분 청구한다고 해도 저한테 남동생이 있으니 남동생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시킨 다음에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다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랑 실랑이를 벌이며 싸우다가 엄마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신우 입장에서는 시모가 쓰러진 게 좋은 기회였겠죠. 이미 혼인신고를 해놓은 상태니 혹시나 영영 눈을 감으시기라도 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손해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모는 식물인간이 됐고 일부러 착한 척을 하면서 연명치료를 원한다는 식으로 굴었습니다. 사실은 일부러 화난 척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하려고 했대요. 현태야, 그리고 올케, 내가 생각해봤는데 현태 말도 맞는 것 같아. 이제 미련을 버리자. 이렇게 엄마를 억지로 붙잡아 놓는 것도 엄마한테도 못할 짓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남편 말에 못 이겨 연명치료를 중단하자는 식으로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랑 제 연락을 안 받았던 건 하도 연락이 계속 귀찮게 오니까 일부러 일정 기간 동안 차단을 하고 있었대요. 남편이 찾아갔을 때 신우가 없었던 건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잠시 지 남친이랑 놀러 가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차단을 풀고 무슨 연락인지 천천히 읽어보다가 시모가 의식이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거죠. 의식이 돌아왔으면 어머님이 신우가 한 짓을 말했지 않을까 싶었대요. 신우는 벌벌 떨었지만 그래도 지능이 한 자릿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일이 없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말한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떠보려고 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느낌상 모르는 눈치였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신우가 저한테 내일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허겁지겁 짐을 챙겨서 도주했던 거죠. 결국 신우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시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신우랑 신우 남자친구가 기소됐는데요. 신우가 시모한테 이런 식으로 빌기 시작했죠.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고소 취하해주면 안 될까? 나 한 번만 살려줘, 엄마.
신우가 이러면서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고 있었거든요. 시모가 그런 신우의 모습을 실컷 비웃어주면서 이러셨어요. 치아? 이 멍청한 거사. 형사사건이 치아가 되냐? 넌 내가 고소 안 했어도 기소까지 당했으니 어차피 끝날 운명이었어. 이게 네가 잘못했다고 해서 치아될 수 있는 일인 줄 알아?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 재산까지 가로채려고 한 걸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신우가 나 엄마 딸이지 않냐.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말하면서 질질 짰어요. 그러자 시모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죠. 네가 나를 부모로 생각했으면 날 배신했겠니? 넌 이제 나를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 난 네가 어떤 처벌을 받고 형을 살게 되어도 너한테는 재산 한 푼도 안 남길 거다. 내가 죽기 전에 다 쓰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 뒤 재판이 열렸는데 다행히 신우 남자친구와 혼인은 무효로 처리되어 법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신우의 경우는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남친과 어머니의 혼인신고를 도와 사기를 저지르고 어머님이 쓰러진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점이 중대한 범죄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범법행위의 의도가 상속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속 결격 사유로 볼 수 있었죠. 피고인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혼인의 본질적 요소인 당사자의 동의를 무시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또한 부모가 뇌출혈로 쓰러진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재산을 청구할 권리도 박탈됩니다. 이렇게 재판이 끝나서 로비 쪽으로 나왔는데 신우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법원 사회복무요원들이 막아서서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시모가 가자고 하셔서 법원을 빠져나왔죠. 시모가 그날 신우가 해코지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실버타운 같이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신다고 하셨어요. 감옥에 가더라도 출소하면 보복하러 올지 모르니까요.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간 신우는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 돈 좀 보내달라고 징징대곤 했습니다. 올케, 이곳은 너무 힘들고 끔찍해. 그래서 말인데 올케가 도와주면 안 될까? 영치금 좀 보내줘. 아무리 감옥에 살아도 사람답게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 교도소 매점에서 싸구려 빵도 못 사고 있어. 내가 다른 수용자한테 참치캔 하나 얻어먹으려고 별짓 다 하고 살아. 엄마랑 살면서 집안일 할 때도 속옷 빨래는 안 했는데 매일같이 그짓거리하고 있어. 엄마한테 그런 건 진짜로 뉘우치고 있어. 감옥만 나오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 수도 있으니까 제발 도와줘라.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히 우리는 편지를 쫙쫙 찢어버리고 답장도 보내지 않고 무시했었죠. 시모가 실버타운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거든요. 시모가 더 이상 신우를 마주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머님의 뜻을 존중하고 작별 인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시모가 실버타운에서 여유롭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시모가 외로워하시지 않을까, 실버타운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자주 드렸었거든요. 근데 전화를 드릴 때마다 시모가 매번 여기 참 조용하고 좋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가족이 평화로워지고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라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게 된 거예요. 어머님께 최근에 안부 전화를 드렸을 때 형님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형님이 가끔 생각나지 않으시냐고 물어봤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쉽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괴롭다면 저희 어머님처럼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30대 중반 김정현이라고 해요. 제 소개를 하자니 참 애매하네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반 만에 남편을 잃었고, 지금은 남편을 잃고 혼자 산 지 5년이 됐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저는 지금 결혼한 지 7년 반 정도 되었다고 소개를 했겠죠. 제 남편은 쉽게 설명해서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라니. 정말이지. 제 남편이 어쩌다가 실종이 되었는지. 남편의 일만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해서 지금도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답니다. 오늘은 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착한 남자. 제 남편 정민철 씨를 회상하며 그간 시댁에서 일어난 억울한 일들을 풀어나가 볼게요. 기가 막힌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는 첫째 아들인 제 남편을 너무나 미워하는 거예요. 여보, 어머니 왜 그러셔? 왜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뭔가 대단한 사연이 있는 사람처럼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계모인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제 남편을 데리고 시어머니는 도련님을 데리고 재혼을 했나? 아니면 호라비인 시아버지가 제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시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도련님을 낳았나? 이 둘 중 하나인 줄 알았어요. 남편도 정확하게 왜 자신을 시어머니가 그리도 미워하는지 얘기를 안 해주니 저 혼자서 소설을 써내려갈 수밖에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사연을 알게 되었어요. 제 남편이 어려서 시어머니가 저지른 부정행위를 시아버지에게 말해버렸다는 거예요. 5살이었던 제 남편이 뭘 알았겠어요. 당시 시어머니가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고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하게 시아버지에게 말해버린 거죠. 그때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던 남자는 택시기사였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딱 한 번 남편을 데리고 상간남이랑 만난 적이 있었대요. 그때 하필 남편이 다니던 어린이집이 방학이라서 남편을 맡길 곳이 없어 시어머니는 남편을 데리고 택시를 타고 데이트를 했던 거예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 한 명을 꼽사리 껴가지고 데이트를 했대요. 제 남편은 어린아이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혹시 시아버지에게 아저씨랑 엄마랑 놀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할 수 있으니 단둘이 논 게 아니라는 변명할 거리를 미리 만들어 두려고 친구까지 동행을 시킨 거죠. 그런데 그런 노력도 허사가 되고 말았죠. 시어머니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죠. 어느 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장난으로 뽀뽀를 하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왜 이래요, 주책 맞게 해보는 앞에서? 라고 남편을 밀어낸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린 제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엄마는 아저씨랑은 뽀뽀하는데 왜 아빠랑은 뽀뽀를 안 해? 엄마랑 엄마 친구랑 그때 택시 타고 갔잖아. 그때 택시 아저씨랑 뽀뽀했잖아.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였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어린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얼어붙어 버렸어요. 시어머니 딴에는 친구까지 바람막이로 데리고 갔는데 복병은 어린 아들이었던 거죠. 어린 남편이 택시 뒷좌석에 잠들고 있는 줄 알고 상간남과 시어머니가 포옹을 하며 뽀뽀를 했던 것이었는데 어린 남편이 다 봤던 거죠. 남편은 시어머니가 평소에 낮잠을 안 자면 혼냈기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자는 척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몰래 잠시 실눈을 떴다가 시어머니와 상간남이 뽀뽀를 하는 걸 봐버린 거죠. 시아버지는 어린 남편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계속 추궁했고 어린 남편은 아빠가 물어보니까 자신이 본 대로 술술 답을 했더랍니다. 정말이라니까? 엄마랑 아저씨가 뽀뽀를 여러 번 하고 안고 있어요. 이렇게. 엄마 친구는 밖에 있었어.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손이 발이 되게 시아버지에게 빌었고
이혼만은 안 된다고 애원했대요. 시아버지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해서 시어머니를 내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두 아이를 엄마 없는 자식으로 만들기 싫었대요. 시아버지가 고아로 자라서 더욱더 엄마 없는 자식을 만들기가 싫었대요. 그 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호적만 부부로 살았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남편을 지금까지도 미워하고 있고 도련님만 아들 취급을 하고 있죠. 시아버지는 두 아들이 성인이 되자 미련 없이 시어머니와 갈라섰고 남편이 20대 후반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용접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용접 일을 하고 있고요. 도련님은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다녔죠. 도련님은 늘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을 타서 어머니의 자랑거리인 아들이기도 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그때 네가 말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은 화목했을 거야. 눈치 없는 너 때문에 엄마도 불행하고 네 아빠도 불행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불행한 거야. 이 눈치 없는 녀석아. 하시면서 시어머니는 덩달아 저도 미워하셨죠. 결혼하고 첫 시어머니 생신을 맞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또 생트집을 잡으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기만 하면 트집을 잡는데 그날도 식당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자마자 저에게 입고 온 옷이 어떻고 하고 온 화장이 어떻고 집에서 놀지 말고 일해라 등등 잔소리를 하시는데 듣고 있는 내내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하다 저를 갈굴 말이 없는지 아까 보니까 너 식당 사장한테 눈웃음 치더라. 살살살살거리면서 아주 선수던데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저 이 식당 사장 얼굴도 모르는데요. 눈웃음을 제가 언제 쳤다고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저거 말 대꾸 하는 것 좀 봐.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거야? 어른이 말하면 내내 해야지. 그리고 넌 내 눈이 썩은 줄 알아? 내가 다 봤어 이거 사. 너 방금 어디 갔다 왔어? 정말이지 이 어이없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지 난감하더군요. 어머니, 저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볼일도 보고 식사해야 하니까 손 씻고 왔어요. 이러실 줄 알았으면 어머니랑 같이 화장실 갈 걸 그랬네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이 식당 사장 만나고 와놓고선 화장실 갔다 왔단다. 이런 식의 말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럴 때마다 저는 미치고 팔짝 뛰겠고 남편은 또 그럴 때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자꾸자꾸 반복이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자신 때문이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은 단순히 저에게 미안해하는 걸 넘어서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랑 싸우는 사건이 생겨버렸어요.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시골 친정에 다녀온 식구가 줄 게 있다면서 잠깐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친정에서 엄마가 직접 담그신 된장을 퍼왔는데 맛있다면서 저를 좀 나눠주겠다고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된장통을 받아 집으로 들어오려는데 시어머니가 마침 택시에서 내리시더군요. 오신단 말씀이 없으셨는데 웬일이지? 하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인사드리는데 저를 보는 표정이 한 대 치실 것 같더군요. 뻔하죠 뭐. 오늘도 날 잡으러 오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닫자마자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아침 대바람부터 어떤 놈을 만나고 오는 거야. 전화를 해도 받질 않길래 내가 이렇게 왔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화기를 집에 두고 내려갔다 왔어요. 친구가 친정에서 된장을 좀 가져왔는데 저 좀 나눠준다고 받아오는 길이에요. 하고 저는 손에 들고 있는 된장통을 시어머니 눈앞에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눈을 가자미처럼 뜨시고는 이젠 하다 친구까지 팔아먹냐? 그래, 좋지. 시어머니 속이고 남편 속이고 룰루랄라 바람 피우니까. 너 그러다 꼬리가 길면 잡혀 이거사. 처신 똑바로 해. 이러는 거예요. 와,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그만 화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참다 못한 저는 막말을 퍼부어버렸어요. 제가 어머니 같은 줄 아세요? 제가 어머니 같은 줄 아시냐고요. 제가 바람 피우는 거 보셨어요? 그럼 그 남자 좀 제 앞에 데리고 와보세요. 저도 궁금해요. 제가 누구랑 바람을 피웠는지요. 하고 쏘아붙여버렸죠. 이번이 기회다 싶어서 그간 쌓인 것들을 줄줄이 말해버리려고 했지만 가슴속은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더한 말이 생각나질 않더군요. 여전히 제 분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너 방금 뭐라고 했냐?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뭐?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나 바람 피워서 네 시아버지한테 평생을 절절매며 살았다.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어때서?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눈물바람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참, 그렇게도 시어머니가 얄밉더니 또 저렇게 나오시니 마음이 짠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재차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 남자한테 관심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요. 자식 키우면서 회사 다니기도 바쁘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어라, 그래서 회사 같이 다니는 놈하고 바람 피운다고? 그래서 네가 회사를 다니는구나. 먹고 살기 바빴다는 건 핑계 아니야? 이제 정말 제 인내심에 한계가 와버렸어요.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더군요. 저는 소리를 꽥 질렀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제발요 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대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두 손으로 제 가슴을 밀치는 거예요. 뭐라고? 돼지? 개? 인연이 하다하다 지 시어머니를 돼지 개에 비유를 하네. 그럼 넌 뭐냐? 넌 발정난 암캐냐?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대체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고? 시어머니한테 막말을 하질 않나? 바락바락 대들지를 않나? 시어머니의 손길에 저는 점점 뒤로 밀려났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시기에요? 시어머니 말에 대꾸는 하겠지만 시어머니와 같이 저는 손은 쓸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는 참인데 바깥일을 보러 나간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을 보자마자 저는 긴장감이 풀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어머니와 제 상황을 보고 남편은 금방 눈치를 채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분위기가 왜 이러는 거야? 저는 놀란 가슴을 누르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더군요. 자초지종을 다 들은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시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제가 이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를 밀어내기까지 했다는 말에 더 화를 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버림당한 게 자기 잘못이라고 자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어린아이가 뭘 알겠냐며 다독였고 또 애초에 바람피운 시어머니 잘못이지 당신이 무슨 잘못이냐고 말했지만 남편은 항상 가족의 불행이 자신의 책임도 있다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 모든 걸 감내했어요. 그런 사람이 오늘 이렇게까지 화를 냈다는 건 정말이지 엄청 화가 났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도리어 남편에게 너, 네 마누라만 믿고 살다가 큰 코 다친다. 나중에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할 날이 올 테니까 두고 봐라. 네 마누라 입꼬리가 싹 올라간 게 보통 남자 밝히는 관상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결혼도 반대한 거야. 내 말이 틀리나 맞나 두고 보자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의 뒷모습에 대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져버렸어요. 어머니만 하겠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던 시어머니가 멈추더니 뒤를 획 돌아서 남편을 째려보더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저 자식이 진짜! 하면서 남편 코앞에 와서는 얼굴을 들이밀고는 너는 내 인생 망쳤지만 그래도 나는 안 그러려고 한다. 넌 내 자식이니까. 네가 불행해지는 꼴 나는 안 보려고. 그래서 막아주려는 거야. 저 여시 같은 년 바람 피우는 거 알려주는데 왜 내 말을 안 믿는데? 왜 안 믿고 도리어 나더러 어머니만 하겠냐고? 내가 뭘 딱 한 번 바람 피운 거 가지고
적반하장으로 시어머니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말리느라 그날 하루 종일 기운이 쪽 빠져서는 알아 누워버렸어요. 그날 이후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 댁을 가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도 저희 부부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자식된 도리로 먼저 전화를 드려야 하는데 차라리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서로 대화가 없으니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화해를 요청해 오셨어요. 맛있는 안주 사갈 테니 남편 퇴근하고 오면 저희 집에서 가볍게 술 한잔 하자는 거예요. 처음엔 받아주기 싫었는데 또 시어머니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시니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죠. 시어머니가 맛있는 술안주를 고루고루 사오셨고 저는 술상을 봤어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와 저는 식탁에 둘러앉았죠. 예전과 다르게 시어머니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먼저 말문을 여셨어요. 그날 말이다. 집에 가서 내가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 며느라, 미안하다. 그리고 아들아, 너한테도 내가 미안하다. 이 어미가 언제 철이 들려나. 너희들이 이해해다오. 이 어미는 왜 미친년 마냥 마음이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제 지나간 일은 다 잊으마. 정말이야, 너희들 앞에서 약속하마. 하시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로 시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른이 먼저 자식에게 미안하다며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저 말대답으로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한테 말대꾸한 거 깊이 반성하고 있었어요. 술이 한두 잔 들어가서였을까요? 시어머니는 남편에 기대어서는 펑펑 눈물을 흘리더군요. 진심 같아 보였어요. 평소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신데 말이죠. 저는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시어머니의 뉘우침을 받아줬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면서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그러면서 엄마, 죄송해요. 저도 앞으로 엄마한테 잘할게요. 그러더군요.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술이 점점 깨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조금은 맑아지자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러는 거지? 왜 갑자기 우리 부부에게 잘해주는 거지? 하는 의문이요. 저는 그런 의문 속에 그날 밤 시어머니는 술에 취해 저희 집에서 주무셨고 다음날 일어나서도 엄청 정다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모닝커피 타주랴? 해장국은 내가 기가 막히게 끓인다. 묵은지 송송 썰어 넣고 콩나물 넣어서 국 끓여서 속 풀자. 하시면서 예전과 다르게 방글방글 웃으시는데 남편은 그저 좋아서 어머니 어머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그랬죠. 저러다 또 본색 나오겠지? 어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 그렇게 생각했고 오늘을 즐기자 싶어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밥해서 해장국 끓여 속풀이를 했죠.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시어머니와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단풍 구경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1박 2일로요. 순간 저는 당황을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시면서 내가 그렇게 너한테 서운하게 대했냐? 시애미가 1박 2일 단풍 구경 가자는데 그렇게 놀래? 내가 잘못했다. 오죽했으면 네가 판사적으로 그렇게 나올까? 하시면서 눈물바람을 하시더군요. 남편은 그저 좋아서 단풍 구경 갈 장소를 정하고 주변에 맛집 찾고 혼자서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1박 2일로 구경을 가게 됐어요. 단풍 구경도 하고 한우도 먹고 호텔에서 쉬게 되었죠. 푹신한 호텔 침대에 남편과 나란히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화해를 하고 잘 지낸 지 3개월이 됐더라고요. 내가 시어머니 오해했던 것 같아. 괜히 무서워서 말도 못 걸고. 근데 아니시더라고.
마음속은 여리고 천상 소녀시더라고. 이젠 잘해드리게. 그래, 그동안 일은 모두 잊고 잘해드리자. 고마워, 여보.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경계를 풀게 되었어요. 그렇게 1박 2일의 단풍 여행을 잘 마치고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려는데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도련님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저희 부부와 도련님은 안 만난 지도 꽤 돼서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도련님은 잠깐 시간이 나서 시어머니 얼굴을 뵈러 집으로 온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번 기회에 저희 부부도 같이 보자고 해서 남편과 저도 시어머니 집으로 갔죠. 도련님은 제 남편과는 다르게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인재예요. 외국계 투자회사를 다닌다고 말해줬는데 회사 이름이 외국어인데다가 너무 길어서 기억이 나질 않더군요. 그런 도련님이 이제는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고 투자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딱 타이밍이 좋으니 자기 회사에 돈을 맡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타이밍이 딱 맞을까요? 시어머니와 화해도 한 데다가 남편과 요즘 저의 관심사가 투자거든요. 남편이 도련님에게 그러더군요. 지금 이 전셋집에서 조금만 더 살고 더 모아서 학군 좋은 이름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는데 지금 있는 돈으로는 좀 부족해. 그래서 있는 돈을 좀 불릴 방법이 없을까 우리 부부도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어.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네가 그런 얘기를 하냐? 남편과 저는 도련님을 믿고 남편은 용접일을 해서 개처럼 번 돈과 그리고 저도 나름 회사를 다니면서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서 도련님 회사에 투자했어요. 남편과 저는 도련님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매일매일 싱글벙글이었어요. 생각보다 큰 이자가 다달이 들어왔어요. 확실한 수익금이 들어오는 투자라 우리는 미리부터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퇴근하면 부동산에 들러 매물을 보러 다니는 게 일상이었죠. 구형 아파트를 사서 리모델링을 할까? 아니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까? 뭐니 해도 아이를 생각해서 학군 좋은 아파트가 우선인데. 뭐 이렇게요. 그날도 신규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고 룰루랄라 소주 한 병을 사서 집에 돌아와 샤워하고 김치전 하나 부쳐서 소주 한 잔 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고향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지인이 다짜고짜 남편에게 육두 문자부터 내뱉으며 하는 말이 이 자식아, 네 동생 어딨어? 어디다 숨겼어? 어디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고향 친구한테 사기를 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날아온 말에 남편은 어리둥절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숨기다뇨?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제 동생 전화번호 모르세요? 가르쳐드려요? 동생에게 직접 전화해 보세요. 전 당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너 지금 장난하냐? 장난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형제가 쌍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 너희들 사기꾼 형제! 내가 가만두나 봐. 경찰에 신고해서 아주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 라며 남편에게 온갖 육두 문자를 해가며 아주 사기꾼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전화를 건 지인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오히려 큰 소리로 묻자 그제야 지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너 정말로 몰라? 네 동생 어디 있는지 모르냐고. 이 상황 모르냐고. 정말 발뺌할 거야? 답답하니까 얼른 얘기해 보세요. 대체 무슨 말이에요? 제기를. 형제도 속였구먼. 네 동생이 투자자들에게 받은 거액의 돈 들고 튀었어. 날랐다고. 전화를 건 남편의 지인은 도련님과도 잘 아는 고향 지인이기도 하죠. 도련님의 권유를 받아 전 재산을 도련님에게 투자했다고 해요. 몇 달은 이자가 잘 나왔으니까 우리 부부처럼 룰루랄라 했던 거죠. 그런데 제 남편에게 전화를 한 그날 오후에 이 지인이 도련님 사무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볼일을 다 보고 도련님과 차나 한 잔 마시려고 전화를 했는데 글쎄 도련님 핸드폰 번호가 없는 결번으로 나오더래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당장 도련님 사무실로 달려가 봤더니 글쎄 도련님이 쓰던 사무실은 다른 업종으로 바뀐다며 한창 인테리어 공사 중이더랍니다. 지인의 전화를 끊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다급해서 인사말도 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머니,
알고 계세요? 동생 일 알고 계시냐고요? 동생 전화번호가 없는 결번으로 나오고요. 동생 사무실도 다른 업종에 들어온다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래요. 알고 계시냐고요? 뭐 들으신 거 없으시냐고요? 동생한테 연락 온 거 없었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황당하고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반대로 완전 평온 그 자체였어요. 난 모르지. 젊은 너희들이나 알지. 내가 뭘 알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느낌에 시어머니의 이 말 뉘앙스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도련님이 투자자들의 돈을 떼먹고 사무실도 없애고 휴대폰 번호도 없앴다는데 시어머니의 말투는 아주 태평한 거예요. 남편은 투자금을 떼었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고 시어머니는 아들이고 자식이잖아요.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데 그것도 사기꾼 취급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아들의 장래가 걸린 일인데 일이 느긋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잘해준 시점이 의심스럽더군요. 혹시 도련님과 시어머니가 짜고 우리 부부의 돈을 투자하게 하려고 그런 건가? 하는 의심이 들더군요. 저는 남편의 전화기를 뺏어서 시어머니에게 재차 물어봤어요. 어머니, 도련님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시잖아요. 어머니는 아시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돼요. 그리고 도련님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글쎄, 잘 있지 않을까? 아, 진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이지 뚜껑이 열려버리더군요. 시어머니에게 우리 부부는 완벽하게 속아버린 거예요. 단풍놀이 같이 가고 한우 먹고 그러면서 제가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잠시 잊고 있었더군요. 도련님이 떠나기 전에 어머님한테 전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뭐라던가요? 지인들 돈 가져다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거라던가요? 그리고 잠잠해지면 어머님한테 연락드린다고 하던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 태연하게 생각을 해봐라. 도망간 놈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왜 하니? 너도 참 답답하다. 너희들이 돈 떼이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의 말과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모래알 만큼도 없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혹시나 우리 부부가 도련님 있는 곳으로 쫓아갈까봐 혹은 우리 부부가 경찰에 신고할까봐 일부러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시라고요. 그 돈은 우리 부부 목숨과도 같다고요. 우리 부부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하고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정말이지 그 돈은 저희 부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얘가 사람 잡네. 얘, 나도 피해자야. 나도 투자한 돈 있어. 이거 왜 이러셔? 하고는 시어머니는 먼저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본인도 피해를 봤으면 같이 흥분하고 같이 도련님을 찾자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후로 도련님에게 투자를 한 지인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도련님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며 울고 불고 협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은 경찰에 불려가서 몇 번이나 조사를 받았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저희도 도련님에게 꼼짝없이 당한 거고 어디로 도련님이 증발을 한 건지 전혀 모르니 수사를 받으나 마나가 되었죠.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고 남편과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허망하게 잃어버린 돈을 빨리 메꾸고 싶다며 갑자기 선박 용접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됐는데 급하게 선박 용접을 구하는 곳이 있대요. 단가가 낮은 하청업체도 아니고 원청업체인데다가 상당한 경력을 요구해서 그런지 지금 일하는 곳보다 연봉이 높고 보너스도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러 가겠다는 거예요. 객지에 꼭 가야겠어? 방도 얻어야 하고 삼시세끼 식사도 걱정되는데. 괜히 객지 갔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고. 숙식 제공해준다잖아. 돈 나갈 일 없어. 월급 고스란히 저축하면 우리 금방 일어설 거야. 눈 딱 감고 몇 년만 일할게. 저는 만류했지만
남편은 기어이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저는 남편의 뜻을 꺾지 못하고 몇 년만 더 허리띠 졸라매서 목돈이 생기면 그때 집도 사고 아이도 갖자고 약속을 했죠. 그렇게 남편은 타지로 내려가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말대로 지금 하는 일에 2배나 되는 월급이 들어오니 금방 목돈이 되더군요. 남편도 저도 신이 났어요. 조금만 더 참고 일을 하자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 선박 용접 회사에서 일한 지 반년 만에 남편이 실종된 거예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파도가 엄청 치던 날, 남편은 선박에 두고 온 장비가 신경 쓰인다면서 금방 가져오겠다고 배 갑판으로 나갔다고 해요. 이렇게 파도가 심하게 치는 날은 아무리 정박해 있는 선박이라도 위험하다고 동료들은 입을 모아 말렸지만 남편은 괜찮아요. 선원들처럼 파도 치는 바다에 직접 나가 있는 곳도 아니고 선박 안에 있는 장비만 가져오면 돼요. 장비 비 맞으면 녹슬어서 안 돼요. 하고는 기어코 비바람을 뚫고 나가더래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도 숙소로 남편이 돌아오질 않더래요. 동료들은 걱정이 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비바람은 그치질 않았고 경찰은 물론 온 직원들이 남편을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가 없었대요. 다음 날 아침 비바람이 거치고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해 보니 남편은 선박의 기둥을 잡고 찾아오려던 장비를 챙겨 조심스레 선박에서 내려오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풍이 남편 쪽으로 불었고 당황한 남편은 기둥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리면서 휘청거리더래요. 결국 남편은 바다로 떨어져 버리고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 후로 CCTV에 찍힌 남편의 모습은 더 이상 없더래요. 저도 이 CCTV 영상을 봤어요. 경찰의 설명 그대로였어요. 그렇게 남편은 허망하게 바닷속으로 떨어졌죠. 진작에 바닷속 깊이 빠져들어가 버렸겠죠. 몇 날 며칠 해양경찰이 샅샅이 수색했지만 남편의 시신은 끝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사고로 인한 실종이므로 특별 실종으로 분류가 되었고 실종된 뒤 1년 후 실종 선고를 내려 사망 처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인 저는 남편의 실종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남편이 무인도 어딘가에서 혼자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의 죽음을 부정했어요. 그렇게 계속 남편의 실종을 부정하다가 4년 만에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고 실종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 고향에 남편의 무덤을 만들어줬어요. 세상에 귀신이 존재한다면 남편이 이곳에 와서 편히 쉬라고요. 시어머니와 마주치기 싫어서 고향에 남편을 묻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고향을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남편은 살아생전 고향 얘기를 저에게 종종 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고 나이 들어 은퇴하면 고향에 내려가서 같이 살자고요. 그리고 고향 선산에 같이 묻히자고요. 이 고향에 시어머니는 몇 년 전에 내려와 혼자 살고 계시죠. 큰아들은 실종되고 둘째 아들은 잠적 상태라 속 시끄럽다면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요. 남편이 선박에서 실종된 지 5년이 되던 날, 남편의 기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게 불편해서 이번 기일에는 혼자서 이른 아침에 남편 산소에 가서 조촐하게 차린 음식들을 펴놓고 남편의 넋을 기리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 기일 3일 전쯤이었어요. 남편 고향 친구인 성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성수 씨는 시어머니 때문에 자신이 화가 났다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아무리 민철이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제사를 안 지내는 경우가 많다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제사밥은 먹게 해줘야죠. 안 그래요? 어째 민철이 어머니는 민철이 제사를 치를 생각이 전혀 없을까요? 성수 씨는 제 남편 기일도 다가오고 해서 일부러 시어머니 집에 찾아갔더래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민철이 생각나서 왔어요. 혹시 올해 민철이 기일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묻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민철이 기일이라고? 언제가? 나이 드니까 당최 아무 생각이 없다. 근데 기일 그거 꼭 지내야 해? 야, 호상도 아니고 부모보다 먼저 간 실종된 자식을?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성수 씨가 열이 받았다고 해요. 친구들 기억하는 기일을 어떻게 가족인 엄마가 돼서 까먹을 수 있냐고요. 참 기가 막히고 실망스러워서 더 이상은 시어머니와 말을 섞지 않고 와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한 거라고 해요. 성수 씨와 성수 씨의 아내는 제 남편과 어린 시절 무척 친했고 남편이 고향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 끈끈하게 연락을 이어가며 지냈기 때문에 묘를 만든 이후 첫 기일을 뜻깊게 지내고 싶어서 제 남편 제사에 꼭 참석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성수 씨는 아내와 함께 제사 음식을 준비할 테니 저더러 제사 당일 내려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성수 씨에게 미안하고 고마워요 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리고 민철 씨에게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 들어갈 비용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봉투에 현금을 넣고 또 따로 성수 씨 부부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사 당일 저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 마을로 가는 마을버스를 타고 내렸어요. 성수 씨 부부를 기다리느라 마을 입구 정자에 앉아 있었죠. 마침 어르신 두 분이 제 앞을 지나가더군요. 가볍게 목례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조금은 오지랖이 많아 보이시는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다시 보시고서는 민철이 각시 맞지? 민철이 안사람. 오랜만에 왔나? 고향은 어쩐 일이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두 어르신의 얼굴을 유심히 봤죠. 낯이 익은 얼굴이시더군요. 결혼하고 남편과 몇 번 고향에 내려온 적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반갑게 어르신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를 아는 척한 어르신 말고 그 옆에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근데 왜 부부가 따로 내려왔어? 민철이는 벌써 집에 왔던데. 어서 가봐. 마을 입구에서 뭐 하는 거야? 어르신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분들은 내 남편이 죽은 걸 모르나? 하고요. 저는 두 분 어르신들에게 정중하게 제 남편이 죽어서 제사 지내러 온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두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 민철이가 죽었다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을 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러시는 겁니다. 아주 소리까지 지르시면서 말이죠. 이 두 분이 치매에 걸리신 건 아닌가. 저는 속으로 헷갈려하고 있는데 마침 성수 씨 부부가 도착을 했어요. 부부는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저에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는 어르신들에게도 인사를 하더군요. 아이고 어르신들 아침부터 여긴 웬일이시래요? 하니까 다짜고짜 두 어르신들이 아니 뭐라는 거야? 민철이가 죽었다잖아. 젊은 사람이 어디 쉽게 죽어?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도 죽는 게 어려운데. 그러게 말이야. 성수 씨는 어르신들의 얘기를 금방 눈치채더군요. 저에게 낮은 소리로 이 두 어르신 요새 치매기가 있어요. 어르신들 얘기 들어주면 끝도 없어요. 그만하고 어서 차에 올라타세요. 그러더군요. 저는 성수 씨 아내와 차에 타려고 했죠. 그랬는데 두 어르신이 정말로 억울하다면서 내가 봤다니까. 아까 민철이네 집 뒷문으로 웬 젊은 남자가 들어가는 건 내가 봤다고. 민철이네 엄마가 그 젊은 남자를 얼싸안고 우는 걸 봤다고. 딱 봐도 민철이더구만.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치매 노인이라도 왠지 느낌이 이상했어요. 치매 노인인 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상황 설명이 구체적이잖아요. 제 남편이 살아있을 리는 없지만 제 남편을 닮은 사람이 진짜 시어머니 집에 찾아왔고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제 남편과 똑 닮은 사람이라면 혹시 몇 해째 잠적한 도련님이 아닐까요? 순간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성수 씨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성수 씨는 얼른 차에 올라탔고 저희는 시어머니 집으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성수 씨 부부와 제가 차에서 내리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성수 씨 부부와 저를 보더니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냄비를 바닥에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 어쩐 일로 왔어? 뭔 일이야 너희들? 뭔 일인데 이렇게 몰려다녀? 저와 성수 씨 부부는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있어서 그런지 단순히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저희를 보고 놀래는 게 아니라 벌벌 떠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생전 제 앞에서 말 더듬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말을 다 더듬더군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저는 딱 느낌이 왔어요. 저와 성수 씨 부부는 시어머니 말에 대꾸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시어머니 집에 쳐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저희들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너희들이 뭔데 내 집에 들어가? 허락도 없이 얼른 안 나와! 성수 씨와 저는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고 다음 안방문을 열었는데 글쎄 도련님이 도망을 치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더군요. 시어머니 안방은 작은 창문 하나 없는 방이니까요. 도련님은 저희를 보자 도망치려고 했지만 성수 씨 부부와 저는 도련님을 꽉 붙들어 잡았어요. 도련님이 저희에게 그러더군요. 제발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말아줘요. 신고 안 하면 형한테 받은 돈 다 돌려드릴게요. 형수님 제발요. 나 엄마 얼굴만 잠깐 보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면서 도련님은 성수 씨에게도 말을 했어요. 성수 형,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형도 알죠? 나 똑똑한 거. 성수 형이 나 신고 안 하면 성수 형도 내가 사례금 줄게. 어때? 괜찮지? 괜찮은 거래지? 얼마 줄까? 불러봐. 도련님이 이따위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도련님의 뺨을 후려쳐 버렸어요. 너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내 남편, 네 형이 죽었다고. 이 사기꾼 새끼야. 네가 사기만 안 쳤어도 내 남편이 굳이 거기까지 가서 일할 리가 없었다고. 실종돼서 시신도 못 건졌다고. 지금 내 남편 시신이 어디서 헤매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근데 뭐? 돈 줄 테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너한테 투자했던 돈은 사람들에게 전부였어.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 줄이나 알아?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냐고! 뺨 한 대로도 부족해서 저는 도련님을 죽여버리려고 주변의 날카로운 것들을 두리번거리며 찾았어요. 성수 씨 부부는 저를 말렸어요.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게도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네 남편 죽은 게 어떻게 얘 탓이냐? 너도 참 생각이 있냐 없냐? 괜히 네 남편 죽으니까 애한테 뒤집어 씌우는 모양인데 제발 그러지 말고 이성 찾아라. 사람은 자기 운명 타고나는 거야. 그 자식은 지 운명 다 하고 간 거라고. 시어머니 말에 어이가 없더군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고 어른이고 이제는 제가 대접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 입에서 막말이 나와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막말을 한다고 한들 누가 저를 욕하겠어요? 도리어 저더러 그동안 많이 참았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할걸요? 야, 이 미친년아. 넌 뇌가 있냐? 심장이란 게 있냐? 네가 그러고도 자식을 낳은 엄마야? 네 자식이 죽었다고. 그것도 바닷물에 빠져서 시신도 건지질 못했다고.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 무인도로 흘러갔는지 아직도 생사를 모른다고. 가슴 아프지 않니? 가슴이 미어지지 않아? 네 자식이라고? 네 둘째 아들이 그 알량한 투자 얘기만 안 했어도 내 남편 이런 끔찍한 일은 안 당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모르겠어? 하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간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어요. 성수 씨 부부는 도련님이 도망갈까봐 도련님을 꽉 붙들고 있고 저는 이성을 찾고 얼른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와서 도련님을 연행해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리소리를 질러댔어요. 내 아들이 얼마 만에 엄마 보러 왔는데 니년이 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 이 망할 년, 서방 잡아먹은 년이 이제 내 둘째 아들까지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먼. 내가 너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너랑 진작에 인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내 집에 발도 못 붙이겠어 했는데 아이고 니년하고 나하고 전생에 무슨 원수를 진 거냐. 시어머니는 도련님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 경찰에 도련님이 연행해 가는데도 상황 파악을 못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저 도련님이 경찰에 잡혀가는 것만 아쉬워하면서 저 때문에 도련님이 경찰에 잡혀가는 거라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나도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법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범인들 숨는 걸 도와주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걸? 두고 봐. 내가 당신 콩밥 먹게 할 거야. 그간에 내가 본 거 느낀 거 경찰한테 말할 거야. 저는 성수 씨 부부에게 엄청 고마워했어요. 성수 씨 부부가 고향에 내려오란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성수 씨 부부가 없었다면 도련님을 발견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코앞에서 놓쳤을 거예요. 몇 달의 시간이 지났고 도련님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도련님은 투자자들의 피 같은 투자금을 들고서 필리핀으로 도피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더군요. 처음부터 작정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럴싸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심하게 얘기해서 코 묻은 돈까지 다 긁어 모아서 해외로 튈 생각이었더군요. 도련님은 계획대로 많은 돈을 확보했고 해외로 튀었지만 막상 도피하며 살아보니 고향이 그립고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니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하고 밀항으로 한국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동안 도련님의 도피를 돕고 밀항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도 경찰에 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중 한 사람의 시어머니도 들어가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도련님의 도피를 도와주진 않았더군요. 도련님이 필리핀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1년에 2번 정도만 전화 통화를 나눴더군요. 그리고 이번에 도련님이 밀항을 해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가 도피 이후 처음으로 재회한 거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범인인 도련님을 도와준 혐의는 없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받았다고 해요.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도 콩밥을 먹여야 하는데 그게 정말 아쉽네요. 도련님은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결국 감옥행을 면치 못하게 되었어요. 도련님이 재판 중이라는 소식에 도련님 회사에 투자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어요. 도련님에게 계란을 던지고 개자식이라고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모은 그 귀한 돈들을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 날려버리다니. 도련님은 벌을 받아도 싸죠. 아니요,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도 모자랄 거예요. 도련님의 감옥행이 확정되자 시어머니는 울며 불며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지은 죄가 있다면 죄값을 치러야죠. 아쉬운 건 투자자들이 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일은 제 남편이 자신의 죽음이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라도 도련님을 발견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을 보내주었어요. 아직도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제 앞에 나타나리라고 믿어요. 다시 꼭 우리는 만날 거예요. 요즘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남편처럼 용접공을 해보고 싶은데 그건 너무 무서워서 보석 세공사가 되려고 공부 중이죠. 보석 세공도 용접을 하는데 저는 그 용접을 하면서 남편을 느낀답니다. 주변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이대로의 삶이 좋아요. 만약 제 남편의 시신을 찾게 된다면 다시 또 사연 보낼게요. 그간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글로 써내려가 보니 마음이 한결 착잡해지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늘 화목한 시간들 누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